국경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번졌고 그 소문은 밤새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동네 방송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비상 경계 태세, 불순 동향 색출, 그리고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던 단어들이 공기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웨이브가 총동원됐습니다. 국경은 봉쇄됐고 도로마다 검문이 세워졌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들의 발걸음과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심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숨까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침묵이 증거가 되는 곳, 그게 우리가 살던 나라였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그리고 그 다음은 늘 같습니다. 왜? 왜가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낯선 군복들이 늘어났고 평소 인사하던 보위원들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 않는 척 하면서도 우리를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 뒤를 밟고 또 한 사람이 멈추면 옆에서 멈췄습니다. 시계가 아니라 심장이 감시당하는 느낌. 나는 그날부터 내 생활을 기록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표정을 숨기고 걸음을 일정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문을 2번 잠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았습니다. 초 한 장이라는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잘못 봤지? 아니면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걸까?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질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더 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안전이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면 마음도 봉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봉쇄될수록 마음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아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무엇을 봤는지, 그 순간 내 무릎이 왜 꺾였는지, 내 입에서 왜 살려달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건 이후 보헤이브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찾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내 하루는 선택이 아니라 계산이 됐습니다. 한 걸음, 한마디, 한숨. 모든 것이 기록되고 해석되고 죄가 될 수 있는 곳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밤 하나가 북한 전체를 흔들어 놓았을까요? 도대체 왜 국경을 막고 보위부가 움직이며 사람들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나는 그 모든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때의 나는 국경 도시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북한에서 얼마나 불안한 단어인지 나는 뒤늦게 알게 됐지만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준 속에 살았습니다. 성분, 가족, 출신, 직장, 태도.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평범은 순식간에 의심이 됩니다. 우리 집은 강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드만강이 멀리서라도 보이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줄였습니다. 강은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벽이었고 소문이었고 금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강 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밤에는 창문도 열지 마라. 누가 부르더라도 모르는 척해라. 그게 교육이었고 그게 안전이었습니다. 나는 배급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집안 사정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장마당을 오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따라가 짐을 들었고 조금씩 숫자를 외웠고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배웠습니다. 장마당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였습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누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누가 어떤 물건을 찾는지,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그런 건 알면 위험하고
몰라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냉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겨울엔 난방이 아니라 숨이 얼었습니다. 밤에 불이 꺼지면 집안은 갑자기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켜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빛이 새어나가면 이웃이 보고, 이웃이 보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 다음은 상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상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졌으니까요.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가려면 증명서가 필요했고, 증명서는 누군가의 도장이 필요했고, 도장은 누군가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발로 걸어가고 싶어도 종이 한 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일선이었습니다. 답답했지만 우리는 그 답답함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출근했고, 남들처럼 사상학습에 앉아 있었고, 남들처럼 충성의 말을 외웠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은 국경 지역 특성상 늘 긴장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더 조심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조심하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주문인지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웃는 척했습니다. 특히 간부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웃음이 진심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흔들리면 마음이 들키고, 마음이 들키면 끝이니까. 집에 돌아오면 나는 늘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창문을 확인하고, 커튼을 내리고, 라디오가 켜져 있는지 살피고, 벽에 귀를 대고 옆집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쓰고, 그리고 마지막엔 늘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정상인지 확인하려고요. 내 눈빛이 너무 피곤해 보이면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왜 그러냐는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확인입니다. 점검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해줬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밖에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기도.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국경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되 가까운 것을 말하지 않는 눈빛. 그는 내가 강 쪽으로 걸어가려 하면 손목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이 경고였다는 걸 그때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배급표를 챙기고, 검열을 통과하고, 사상학습에 앉고, 장마당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겨울을 버티고, 봄이 오면 또 버티고. 그 평온은 유리처럼 얇았습니다. 깨지지 않는 척 했을 뿐 늘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처음엔 내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서 늘 인사하던 사람이 내 눈을 피했습니다. 시장 길목에서 늘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그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천천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집 문틈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조각. 아무 글자도 없는 찢어진 종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 마치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 집을 이미 보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집어들면서도 갑자기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아주 오래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는데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열린 마음? 그게 공포라는 걸 그때 처음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왔습니다. 북한의 아침은 늘 그렇습니다.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든 해는 뜨고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그 반복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동시에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늦게 나가면 불안해지고 일찍 나가면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안한 나라에서 나는 그저 정상으로 보이는 시간을 선택하려고 애썼습니다. 출근길엔 검문이 늘어났습니다. 군인들은 웃지 않았고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신분증을 내밀었고 군인들은 손전등으로 사진을 비추고 얼굴을 비추고 다시 사진을 비췄습니다.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더 큰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 직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으로만 인사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려 하면 옆 사람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개짓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입을 열면 안 된다. 30 무렵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이 조용히 불렸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너무 낮아서 더 확실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동무, 잠깐 따라오시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내 온몸의 피를 식혔습니다. 나는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같은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건 질문이 아니라 겨우 숨 한 번이었습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늘 같은 복도였는데 그날만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들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배가 끌려가는 걸까? 아니면 그냥 확인일까? 확인이라면 무엇을? 그 방 앞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뒤에 앉은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면서도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얼굴. 눈에 감정이 없고 목소리에 높낮이가 없고 질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는 내 신분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종이만 봤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을 숨기려고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떨림임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건 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였으니까. 그가 처음 던진 질문은 너무 사소했습니다. 어제 저녁 어디에 있었어? 나는 준비된 답을 꺼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실을 말하는데도 죄를 고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있었어? 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가족이 연루되고
조심하면 의심을 받고 나는 결국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 순간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기록하는 표정. 나는 그 표정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방에서 나오자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공기인데 내가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일하는 내내 누군가의 시선이 목덜미에 붙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환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굴로 나오고 이미 절반은 걸린 겁니다. 두려움이 퇴근길에 나는 일부러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장 쪽으로 한 번 꺾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다시 큰 길로 나오고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생존 본능이 이미 추적 모드로 들어가 있었으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한데도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구나. 그 안도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안도란 행복이 아니라 오늘은 아직 살아있다는 확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현실이 될까봐. 말하는 순간 그 단어들이 벽을 넘어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정말로 내가 무엇을 봤던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봤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표적이 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미 표시해 두었구나. 나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증거가 없어도 잡힙니다. 오히려 증거가 없을수록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끝난 걸까? 며칠 뒤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사라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이네. 요즘 안 나오네. 그게 북한식 애도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방식의 애도. 그 사람은 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조금 숙이고 말이 적고 질문을 하지 않던 사람. 그날 아침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모른 척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책상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그가 쓰던 컵을 치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확실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구나. 점심시간이 지나도 오후가 되어도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설명이 되는 곳. 나는 그제야 몸 안쪽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이부 차량이 동네 입구에 멈춰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보이부는 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내리지 않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누구와 눈을 마주치는지. 움직이지 않는데도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먼저 살폈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조심해야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질문 같았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고 작별 인사였고 동시에 나도 모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면 그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불을 껐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벽 너머의 기척을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느낌. 아니, 듣고 있다는 확신. 문득 낮에 사라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이 내려왔습니다. 퇴근 후 바로 귀가, 불필요한 외출 금지, 이동 시 반드시 2 이상, 국경 인근 접근 금지. 그 문장들 사이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누군가를 향해 만들어졌고 그 누군가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전할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조차 기록되는 곳에서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한 사람이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내 시야 안에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정리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만약 다음이 나라면? 아니, 만약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면? 그때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위험해지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이 내 숨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웨이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라지게 합니다. 그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순간 더 많은 이름이 사라지니까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강 쪽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방향이 끝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나는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보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감시는 늘 있었지만 그건 멀리서 느껴지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기가 아니라 손이 됐습니다. 내 어깨 위에 얹힌 손. 내가 고개를 돌리면 사라지지만 다시 돌아오면 또 얹혀있는 손.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나는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아당겼습니다. 잠겼는지 확인하려는 습관이 아니라 내 손이 떨리는지 확인하려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먼저 손끝에서 알더군요. 골목을 나서면 늘 보이던 장마당 방향이 그날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걸음을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빠르면 불안해 보이고 느리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상하죠? 살기 위해 걷는데 걷는 방식부터 죄가 되는 나라라니. 어느 날은 매 뒤에서 같은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매가 멈추면 멈추고 매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다시 따라오는 발소리. 나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의식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정말 누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발소리를 만들어내는 걸까? 직장에서도 이상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 책상 위에 두었던 연필이 조금씩 위치가 달랐고 서랍이 닫혀 있는데도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네 주변을 언제든 만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말없이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엔 동료들이 내 옆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침묵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속도만큼 공포는 빨리 퍼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검문이 더 잦아졌습니다.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나는 내 사진이 종이 위에서 조금씩 낡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웃지 않았는데도 그 눈빛이 너무 순진해 보였습니다. 너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정말 알고 있니? 사진이 내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면 나는 먼저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창문 커튼이 어제와 같은지, 문 옆 흙바닥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지, 대문 기둥에 붙어있던 작은 풀잎이 떨어졌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내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기가 또 끊겼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어둠으로 잠겼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촛불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아주 짧은 빛이 스쳤습니다. 손전등. 창문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숨을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불 끄러. 촛불이 꺼지자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발자국, 누군가의 기침, 그리고 우리 집 담벼락 가까이에서 멈춘 아주 짧은 숨소리.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감시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가족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까지. 다음날 새벽, 나는 문틈에 끼워진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찢어진 종이가 아니라 아주 얇은 담배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살짝 눌린 자국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끼웠다는 걸.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리면 흔적이 사라질 것 같았고 가지고 있으면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늘 2개뿐입니다. 둘 다 나쁜 선택. 나는 결국 그 종이를 아주 잘게 찢어 화로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 공포와 비슷했습니다. 한번 붙으면 끝까지 타버리는 냄새.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보여서는 안 될 무엇인가를 봤던 걸까? 아니면 나를 지켜보는 그들이 이미 내가 무엇을 봤는지 알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문득 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를 통해 누군가를 엮고, 나를 통해 길을 찾고, 나를 통해 더 큰 것을 잡으려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추위처럼 두려움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나는 눈을 뜨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공포가 만든 환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나를 향한 손이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고리는 끝내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멈췄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이구나. 그들이 아직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스스로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은 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그 방에는 확인이 아니라 결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 가족 이름, 주소. 그 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와 시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밤 강 근처에 있었지?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이기도 했고 사실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나는 강을 건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을 봤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부정.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But 무엇을 봤어?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백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실마리를 나에게서 끌어내고 있다는 걸.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이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지 못했어도 알게 되는 사람은 있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알게 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날 방을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시간이 문제라는 걸. 오늘이 아닐 뿐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어깨,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만약 내가 끌려가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의 온기가 너무 분명해서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걸.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강에서 한 여자가 쓰러졌다는 소문. 얼음이 덮인 두만강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낯선 언어를 쓰는 누군가가 그녀를 끌어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소문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 말하는 순간 죄가 되니까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사람이 나였다는 걸. 나는 그날 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잠깐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린 몸,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들려온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그 순간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와주지 못했고, 소리도 지르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생존을 지켜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웨이브는 그 사건을 사고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결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봤는지, 누가 들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연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선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아있으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끝날 것 같아서. 나는 그날 밤 나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남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나는 이곳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로 시간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와도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감시 시간이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는 순간 그들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고립은 처벌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집 전화는 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누군가 듣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낮아졌고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올 때도 노크를 했습니다. 그 노크가 나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벽 너머에 귀가 있을까 봐서라는 걸 나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동성이 나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꺾거나 신발끈을 묶는 척 멈춰 섰습니다. 그 장면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미 소문은 끝났고 판단이 내려졌다는 걸. 그 와중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늘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별일 없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확인처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쪽인지 지켜보는 쪽인지 이미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발소리를 세고 개 짖는 소리를 세고 시간을 셌습니다. 시간을 세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아주 작은 메모 하나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장소 하나와 시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설명이 없는 건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그 메모를 진 채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시간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 그날부터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라고 해도 거창한 건 없었습니다. 조금의 돈,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마음의 결심. 가족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말이 그들을 묶어버릴까봐. 대신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주고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게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속에만 묻었습니다. 나는 그 장소가 어딘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과 멀지 않은 곳. 사람들이 일부러 피하는 길.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지는 곳.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기 전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 바닥, 창문. 내가 자라온 공간인데 이미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떠나고 있다는 걸. 문을 나서면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나 자신에게만 들리게. 이제 돌아올 수 없겠지.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에서 가장 위험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은 늘 가장 늦게 찾아옵니다. 나는 그날 밤 왜 국가 전체가 움직였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강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 두만강 건너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구조의 언어였고 그 장면은 접촉이었습니다. 국경에서 접촉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은 곧 체제의 문제로 번집니다. 보웨이브가 찾던 것은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었습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침묵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연결의 끝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사가 달라졌습니다. 질문은 줄었고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사라졌고 기록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국경 인근의 통행증 발급이 중단됐고 야간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국경 봉쇄.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내 일상이 증거로 재조합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누구와 같은 길을 걸었는지. 아무 의미 없던 반복이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는 늘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강, 그 밤, 복. 그리고 어느 오후 다시 그 방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만강의 굴곡, 초소 위치, 순찰 시간. 그는 내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지 않았다고 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는 지도를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연결된 건 사실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내 안에서 마지막 기대가 꺼졌습니다.
오해를 풀 수 없다는 확신. 침묵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확신. 이제 남은 건 선택이 아니라 타이밍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유난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숨은 것이었습니다. 창문 뒤의 그림자들이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네에는 추가 검문이 설치됐고 낯선 차량이 돌아다녔습니다. 국가 비상령에 가까운 공기.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방 안에 앉아 준비해둔 것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의 위치, 옷의 순서, 시간의 간격.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곧 그 이야기가 지워졌다는 이야기.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지워졌다는 사실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지워질 수 있다면 찾을 이유도 생깁니다. 보이부가 움직이는 이유는 늘 거기 있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날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차가움은 결심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머뭇거림을 잘라냅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길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봉쇄는 곧 전면 통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명단 정리입니다. 명단에 오르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움직임이 탈출인지 도주인지 따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이동.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국경 인근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야 했습니다. 연결책은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고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만남에서는 오래 보는 게 위험합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니까요. 그는 나에게 시간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건을 말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각오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내밀었고 그는 세지 않았습니다. 세지 않는다는 건 신뢰가 아니라 서두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길은 두 가지요. 그는 손가락 두 개를 잠깐 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막혔고 하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길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한정이 됩니다. 남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질문을 하면 선택지가 줄어드니까요. 준비는 소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옷은 최대한 평범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색, 흔한 모양.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걸리면 버릴 것도, 숨길 것도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시간표였습니다. 순찰의 간격, 교대의 빈틈,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리듬. 그는 종이에 몇 개의 선만 그었습니다. 그 선들 사이의 공백이 길이었습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오. 그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신호 없이 취소될 수도 있어. 취소라는 말이 죽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취소는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가족에게 남길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남기는 순간 그 말이 올가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집안의 물건들을 아주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쓰는 컵을 씻어두고 아버지의 외투를 문 옆에 걸어두고 이상하지 않게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게 밤이 오기 전 나는 강 쪽 바람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가움은 계산을 맑게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나는 숨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이 흔들리면 발이 흔들립니다. 발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출발 직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날 순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 누군가 잡혔다는 말. 그 말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늘 진실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갈 이유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확인.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그면 누군가 부쉈다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가족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숨과 함께. 집을 벗어나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발걸음이 늦어지니까요. 늦어지는 순간 길은 사라집니다. 그때 아주 작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일까? 아니면 나를 미끼로 쓰는 길일까? 의심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브로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 이해가 오히려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된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안전의 신호이기도 위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려는 순간 늦어집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하나가 켜졌다 꺼졌습니다. 신호인지 순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흔들립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너질 수 있다는 감각. 나는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선택이 끝나니까요.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숨, 한 번의 깜빡임마다 시간이 붙잡혀 느려졌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발을 묶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지점 근처에 이르자 주변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강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 얼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둔한 마찰음,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강. 나는 그림자 속에 몸을 붙였습니다. 서 있으면 보이고, 앉으면 달 보이고, 움직이면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숨만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르게, 아주 낮게. 이 순간엔 생각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생각은 얼굴을 바꾸고, 얼굴은 발각을 부릅니다. 갑자기 멀리서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한 번. 그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다리가 반응했습니다. 본능은 늘 머리보다 빠릅니다. 순찰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얼음 위를 스치고 강둑을 훑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니, 흘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낮게 울리는 신호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는 신호. 이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다시 조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끈이 손에 걸리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사람을 끝으로 데려갑니다. 강 앞에 섰을 때 나는 멈췄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물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건 죽음이 아니라 단절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쪽의 모든 것과 저쪽의 모든 것 사이에 놓인 단절.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작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더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불빛이 켜졌습니다. 강둑 반대편. 누군가의 손전등.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고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울었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움이 왔습니다. 숨이 멎는 차가움. 생각이 멎는 차가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손이 허우적거렸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음 아래의 어둠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숨이 막히자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때 물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에서 온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얼음 가장자리에 걸렸고 누군가의 손이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차가운 물과 차가운 손. 그런데 그 손에는 이상하게도 힘이 있었습니다. 몸이 물 위로 끌려 나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흔들렸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바. 주진가 치면 전부인데 나도를 충져보맨다. 낯선 얼굴, 무릎을 꿇고 있는 나 자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에 가까운 소리. 도와달라는 뜻이었는지 살고 싶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뜻이었는지.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쁘다기보다는 낯설었습니다. 차가움은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 통증이 나를 현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공기는 습했습니다. 나무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 말은 내 귀에 닿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은 아직 물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낯선 남자. 국경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를 오래 보지도 않았습니다. 확인만 하고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도 안심을 줬습니다. 과장된 친절은 늘 위험하니까. 나는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고 그 순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허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몸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깨어있는 것도 잠드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는 상상, 브로커가 약속을 바꾸는 상상, 다시 잡혀서 다시 끌려가는 상상. 이곳에서는 상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차에 실렸고 길은 오래 흔들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몸은 더 굳어갔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하나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잠시 머문 곳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 낮은 천장, 오래된 이불. 사람들은 친절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중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해.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시간을 끌고 시간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차, 다시 차, 그리고 도보, 창고, 비닐하우스, 빈집. 먹는 것은 채소였고 말은 더 적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감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탈출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는 걸. 끝없이 이어지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들 중 일부는 누군가를 버리는 선택이라는 걸. 몸은 점점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발견됩니다.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안전하다는 말이 들렸을 때도 나는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이 길 위에서 너무 많이 변형되어 왔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찾아왔다는 걸.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나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 위에 있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던 소리, 물속으로 떨어지던 감각. 그 기억이 밤마다 나를 깨웠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아직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해방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쁨이 오기에는 몸이 지쳐 있었고 안도감이 오기에는 마음이 늦게 따라왔습니다. 그저 멈춰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처음의 시간들은 기억이 흐릿합니다. 밝은 불빛,
낯선 말, 너무 많은 선택지.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친절했지만 내 안에서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당 위의 얼음, 차가운 물, 나를 끌어올리던 손. 그 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숨이 짧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왔는지, 누구를 봤는지.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직은 낯설었으니까. 밤이 되면 나는 종종 깨어났습니다. 조용한 방에서도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문이 열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기억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먼저 아파왔습니다. 연락할 수 없고 안부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안전한지, 나로 인해 더 위험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대가는 늘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나는 조금씩 일상을 배웠습니다. 버스를 타는 법, 돈을 쓰는 법, 질문하는 법. 이 사소한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서였을 겁니다. 어느 날 강가를 닮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불빛이 잠깐 그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몸이 굳었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서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숨을 쉬어도 된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은 국경을 넘지 못하지 않았고 두려움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강 위에서 내가 붙잡은 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된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끔 나는 무릎을 꿇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도움을 청하던 나 자신을.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얼음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숨을 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나타날 수 있다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숨을 쉽니다.